안녕하십니까. 안광복입니다. 제가 오늘 인성 강의를 맡았는데요. 여러 젊은이들이 지금 제 눈앞에 앉아 있는데 보고 있는 제 마음이 짠해요. 왜냐하면 요새 헬조선 하잖아요. 너무너무 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헬조선이란 말 자체가 약간 어폐가 있어요. 과연 우리가 먹고 살기가 그렇게 힘든 나라에 살고 있나? OECD 국가 중에서도 10위권의 나라입니다. 꽤 잘 사는 나라거든요. 희망이 없었던 진짜 헬조선은요, 1960년대를 살았던 젊은이들이었어요. 아무 대책 없었거든요. 취업도 안 되고 GNP 80달러밖에 안 되는 최고 빈곤 국가에서 아무 미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꿈을 노래하고 철학을 꿈꾸면서 인생을 아름답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풍요로운 국가, 2만 달러에 다다른 나라에서 우리 젊은이들은 미래를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으로 얼굴이 가득해요. 도대체 왜 그럴까? 과연 대한민국이 앞으로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구하기 쉬워지고 그리고 살림살이가 더 좋아지면은 과연 행복하고 모두가 다 잘 사는 이런 나라가 될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뭐냐면요. 여기 앉아 계신 아니면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 젊은이들이 활기차고 밝은 미래를 꿈꾸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냐. 결론은 뭐냐면은 도덕을 제대로 세워야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리면요. 저는 철학자로 여기 초빙되어 왔지만 저는 또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 대치동에 있는 학교에서요. 20년째 진학 지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강남 대치동에 그렇게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아직도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졸업해서 좋은 대학 갔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항상 5월 달이면 저를 찾아와요. 명분은 있습니다. 스승의 날이니까 선생님한테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꽃 피고 새가 오는 청춘의 5월에 스승의 은혜가 왜 떠오르겠어요? 아니에요. 할 게 좀 많아요. 즐거운 일이 좀 많습니까? 그런데 선생님을 보려고 왔다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사실 스승의 날이라서 찾아온 것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대학 시절 동안 풀리지 않았던 자기의 고민을 저하고 한번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애들이 안 가면서 미적미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3시간쯤 지나면은 조심스럽게 이 얘기를 해요. 선생님, 고3 때가 그래도 제일 행복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이 말을 들은 저는 어떻게 할까요? 손을 꼭 잡아주고요. 아, 고맙다. 고3 때가 아주 좋았다고. 그러면 오늘 나랑 같이 11시까지 야자하고 갈까? 하고 하면 애들이 손을 뿌리치면서 아이, 그건 아니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제가 매년 듣는데 들을 때마다 마음이 복잡한 거예요. 고3 때가 제일 행복했다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그렇게 입시 스트레스에 쪄들고 힘들었던 상황이 대학 가서 오히려 생각해보니까 제일 좋았던 시절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기 앉아있는 청춘들이 대학생 또래니까 아마 스스로의 가슴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0대 청춘이 좋습니까? 불안하고 막막하지 않아요? 대한민국 전체 모습이 이 고3 때가 제일 행복했어요라는 말 속에 함축되어 있어요. 경영학의 레밍의 딜레마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 굉장히 유명한 얘기인데 레밍의 딜레마는 뭐냐면요. 레밍은 뭐냐면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사는 조그만 쥐들입니다. 이걸 레밍이라 그래요. 별명이 자살쥐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레밍이 번식을 워낙 잘하니까 쥐들이니까 한 1년쯤 지나면 수천 마리로 불어나잖아요.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이 쥐떼가 스칸디나비아 벌판을 달리기 시작해요. 2박 3일을 내리뛰다가 절벽이 있으면은 그 절벽에서 모조리 뛰어내려 가지고 죽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몇 마리 쥐들이 다시 번식을 해요. 그래서 수천 마리로 불어나면요, 이 쥐들이 다시 뛰었다가 내년에 또 죽어요. 이런 일을 수천 년씩 반복을 해왔어요.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왜 이 쥐들은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무모한 질주를 할까? 절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쥐들이 알 텐데 그 지역에 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절벽에서 모두 뛰어내려서 자살을 할까? 굉장히 의문이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쥐들이 그렇게 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그럴까요? 무리를 지어서 이동하는 것 외에는 뛰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앞에 쥐들이 달려가잖아요. 그러면 뒤에 쥐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무리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같이 뛰기 시작해요. 그런데 뒤에 쥐들이 열심히 뛰는 모습을 보면서 앞에 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 뒤에 쥐들이 미친 듯한 속도로 자기를 향해서 달려오니까 깔려 죽지 않기 위해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앞에 쥐들은 뒤에 쥐들이 무서워서 도망가고요. 뒤에 쥐들은 앞에 쥐들이 도망가니까 쫓아가는 거예요. 왜 뛰는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하겠어요? 절벽이 나타나면 그냥 모조리 점프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앞에 절벽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뛰다가 멈추면 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제 그 상황에서 멈추기가 쉽지 않아요. 멈춰서 무리 바깥으로 나가면 어떻게 될 건데요? 맹수가 나타나가지고 한 마리 레밍 들쥐를 먹는 거는 너무 쉽거든요. 그러니까 멈추는 게 너무 두려우다 보니까 무리를 따라서 같이 뛸 뿐이에요. 대책이 없습니다. 어떻게 되겠지 하다가 모두 점프를 해서 죽어버려요. 대한민국의 현실이 딱 그렇거든요. 여러분들이 대학을 왜 갈라 그러고 대기업을 왜 갈라 그러겠어요? 미래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역설적으로 굉장히 평등해진 상태예요. 서울대를 나와도 실업자고요. 지방대를 나와도 실업자고 대학을 못 가도 실업자입니다.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미친 듯이 입시를 향해서 뛰어가요. 대기업을 가면 뭐 하겠어요? 어차피 그중에 99%는 자영업자의 운명으로 끝날 거예요. 미래가 보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달려가거든요. 아무런 인생의 비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겠지 하고 달려가다 보니까 인생이 막막하고 답답한 거예요. 건축가 르 코르비지에가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설계도 없이 고층 건물을 지을 수는 없다. 건물을 지으려면 제대로 된 그 설계도를 그려야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한 경쟁 시대에 중요한 건 뭐냐면 빨리 뛰는 것, 속도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도대체 우리가 뭘 바라면서 뛰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좋은 인생의 관건은 스펙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좋은 욕망, 훌륭한 욕망을 가꾸는 데서 좋은 인생이 출발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좋은 욕망은 뭐냐? 바로 윤리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 얘기가 풀어가는 겁니다. 저는 철학자지만 고등학교 선생님이에요. 저는 20년째 진학 지도를 하고 있는데요. 학생들 얘기를 3월 달에 딱 들어보면요. 벌써 성적표를 안 봐도 그 아이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하는 아이인지를 대번에 알아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린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수능의 9등급까지 있는데요. 그 수학능력평가 성적표는 9등급까지 있는데 수능에서 7등급이면 어느 정도 성적인 줄 아세요? 1번으로 다 찍으면 7등급 나와요. 8등급, 9등급은 논리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성적입니다. 축복을 받아야 8등급, 9등급을 받을 수 있는 성적이에요. 엄청난 성적입니다. 7, 8, 9등급 아이들 데리고 수업을 하면 얘네가 과연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나라는 게 의심될 정도로 실력이 형편없는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7, 8, 9등급인 아이들이 인성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여러분들 알잖아요. 해맑습니다. 아주 착해요. 근데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제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요. 애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7, 8, 9등급이 진짜 뇌가 빈 아이들 같지만 뇌가 빈 게 아니라 뇌가 깨끗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야, 너 이렇게 공부 안 해서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되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하면요. 애들이 저한테 그래요. 아이,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학교에서 공부만 못할 뿐이지 사회 나가면은 돈 많이 벌 자신 있어요. 나중에 대기업을 인수해가지고요. 세계적인 갑부가 될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한테 고급 승용차 한 대 사드릴게요. 뭐 이러면서 떵떵거리면서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듣는 저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걔네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7등급인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7, 8, 9등급의 아이들은 결정적으로 착각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 돈만 많이 벌면 그리고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인정해 줄 거라는 착각. 실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인격적으로 갖춰주지 않고 저열한 사람이 갑자기 로또에 당첨돼 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벌었다. 그 사람이 존경스럽습니까? 왠지 모르게 총만 있으면 쏴버리고 싶지 않으세요? 속이 불편해요. 왜 저런 사람이 부자가 되지?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그렇잖아요. 돈 많고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고 그 삶이 좋지 않아요. 그러면 돈을 많이 벌면 그 사람 자신은 행복할 것 같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재벌들이 이혼을 많이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난은 오히려 축복일 수 있어요. 왜 그렇죠? 내가 가난한 상태에서는요, 뭘 노리고 나한테 접근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 사람 어차피 빈털털이잖아 라고 생각하니까 뭔가 의도를 가지고 사탕발림의 말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난할 때 친구가 진짜 친구고 가난할 때 연인이 진짜 연인이라 그러잖아요. 진짜 사람 대 사람으로 진정한 관계를 나눌 수 있는 게 가난한 처지예요. 그런데 인성이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돈만 많잖아요.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끊임없이 불안한 거예요. 저 사람이 진짜 나를 좋아하는 게 맞나? 나를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거 아닌가? 내 돈을 노리고 이렇게 접근하는 걸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변변치 않은 인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자꾸 돈으로 살려고 해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이 사람은 매일매일이 불안한 거예요. 내가 돈만 없어지면 이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기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거라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자꾸 인성이 망가지는 거예요. 역사로 보면은 독재자치고 결말이 좋았던 사람이 없어요. 독재자치고 그러니까 뭐 천수를 누리고 죽었다 그럴지라도 삶 자체는 굉장히 독재자의 삶은 불안합니다. 불행하거든요. 왜 그렇겠어요? 인성이 갖춰지지 않는 삶은요, 절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돈과 명예가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스크루지 영감이 돈만 쫓았던 인생의 결말을 잘 보여주는 어떤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제가 주자의 예를 들게요. 주자는 성리학을 성리학을 창시하신 분이잖아요. 주자는 성인입니까? 방랑자였을까요? 불황하였을까요? 주자는 좋은 분이에요. 그리고 인격을 수행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지만 일부 학자들은 주자를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었을까라고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주자는 굉장히 술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기록에 보면은 주자가 술을 먹고 화를 냈다는 기록도 많아요. 그런데 주자가 성인이고 위대했던 건 뭐냐면요. 주자가 성인군자로서 깨달음을 얻은 데 있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노력했다는 데가 있어요. 내가 오늘도 실수를 했구나 라고 어떡하냐? 책상에 그 사람이 붙여놨던 문구입니다. 이렇게 살지 않으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다. 주자도 노력했던 거예요. 공자님, 맹자님이 하루아침에 성인이 된 게 아니라 매일매일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한 거예요. 돈을 벌고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인간성을 쌓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좋은 인간성을 도대체 어떻게 갖출 수가 있냐? 저는 세 가지 방법, 여기 나오는 세 가지는 전통적인 철학의 기법들인데요. 하나하나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좋은 욕망을 갖추려면요. 좋은 삶을 많이 봐야 돼요. 저는 남자고요.
그리고 남자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철학자입니다. 저는 1년에 80여 차례 정도 외부 강연을 하는데요. 외부 강연 중에서 제가 가장 무섭고 가기 싫은 강의가 뭐냐면요. 여학교 밤 강의예요. 진짜 무섭고 싫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여학교는요. 남자 화장실이 없어요. 저기 복도 끝에 딱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로 강의할 때 인문학 강의라니까 주로 학교 도서관에서 강의하잖아요. 도서관은 5층 끄트머리 저 끝에 있어요. 화장실 한번 가려면은 5층 복도 끝에서 1층까지 내려와야 돼요. 밤에 껌껌한 복도를. 여학교 밤 풍경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머리 긴 사람들이 어두운 복도를 돌아다녀요. 얼굴은 허연데 입술만 동동 떠서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시뻘개요, 입술은. 근데 이게 사람인지 귀신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아주 글로테스크합니다. 허걱 놀라면서 그 화장실에 갔다 와요. 맨날 오줌을 지리면서 갔다 오는데 그렇게 화장실 한번 갔다 올 때마다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아이들이 화장을 글로테스크하게 했을까? 예뻐 보이기 위해서 화장을 하는 게 아니라 강해 보이기 위해서 화장을 한 것 같아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굉장히 기괴한 화장입니다. 왜 그렇게 아이들이 화장을 못할까요? 물론 고등학생들이 화장을 하는 건 좋은 건 아니지만 화장도 예쁘게 하면 좋은 거거든요. 근데 화장을 예쁘게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결론은 뭐냐면 예쁜 사람을 많이 못 봐서 그래요. 그리고 화장도 공부만큼이나 연구를 해야 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화장을 못하는 친구들은요. 화장품을 부적처럼 써요. 이게 서련이 바르는 거니까 이걸 바르면 나는 서련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 화장품을 바릅니다. 그래서 괴물이 된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좋은 삶을 가꾸기 위해서는 좋은 걸 많이 봐야 돼요. 우리가 훌륭한 삶을 계속 강조하면서도 훌륭한 삶이 뭔지 모르는 건 뭐냐면요. 텔레비전에서 부자는 많이 나오고 명예를 누리는 사람은 많이 나오지만 도덕적인 사람은 보여주는 법이 없습니다. 뭐가 도덕적인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자꾸 뭡니까? 우리가 본대로 사람이 바꾸기 때문에 돈 많은 삶, 명예 높은 삶만 생각하지 도덕적으로 완성된 삶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좋은 인생들, 좋은 삶을 좋게 산 사람들을 많이 봐야 됩니다. 옛날에 선비들이 논어, 맹자, 대학, 중용 같은 책들을 계속 읽었거든요. 왜 읽었겠습니까? 공자의 지식을 얻기 위해서 본 게 아니라 공자님 같이 살기 위해서 그런 책들을 계속 본 거예요. 읽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기의 삶이 공자처럼 바뀌거든요. 기독교 신자들은 WWJD 운동을 합니다. 뭡니까? What would Jesus do? 예수라면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 하면서 모든 종교인들은 자기들이 쫓는 종교의 롤모델을 찾아서 자기를 바꾸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일단 여러분들이 좋은 인생을 살고 싶으면요. 좋은 삶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브레인 워시예요. 브레인 워시를 우리말로 뭘로 번역하는 줄 아세요? 뇌 세척이잖아요. 한자로 뭡니까? 세뇌예요, 세뇌. 도덕은요, 반복, 훈습, 연습 과정입니다. 여러분들 태권도 해보셨어요? 태권도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품새 하잖아요. 맞고 찌르고 태극 1장, 3장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알죠? 그런데 품새처럼 어떻게 생각하면 품새는 굉장히 바보 같은 종닭들이에요. 왜 그렇겠습니까? 싸울 때 품새대로 싸우지 않거든요. 요번엔 태극 3장으로 해볼까? 라고 싸우다가 안 되구나. 태극 7장이다 하고 싸우냐? 안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새를 계속 연습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품새 동작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싸움의 순간에서 품새의 동작이 튀어나와요. 이렇게 피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반복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몸에 배운 동작으로 이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도덕도 똑같습니다. 도덕 시간 재밌어요? 지루해요? 무지하게 지루한 얘기예요. 뻔한 얘기 자꾸만 합니다. 정말 지루하지만 지루해도 계속 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걸 반복하다 보면 마음속에 어느 순간에 선한 영혼이 자리 잡거든요.
이렇게 살아야 제대로 된 삶이라는 것을 자기가 깨닫는 순간이 있어요. 누가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무엇이 도덕적인 것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 경경위사예요. 이거는 유학에서 나온 얘기인데 제가 좀 쉽게 풀이한다면 이런 거예요. 경경이라는 건 뭐냐면요. 경전을 날실로 삼고 위사는 뭐냐면 역사를 시실로 삼아가지고 성인의 말씀과 역사를 조합해서 영혼을 가꾸라는 뜻입니다. 어려운 얘기인 것 같지만 별 뜻이 아니에요. 옛날 임금들이요. 신하들하고 부딪힐 때 제일 겁내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임금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신하들이 이 얘기를 하는 순간 임금도 쫄았어요. 겁을 먹었습니다. 그 얘기가 뭘까요? 신하들이 똑바로 왕을 보면서 한마디를 날리는 거예요. 군이시여, 임금을 역사가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임금은 그 말 한마디에 주눅들어요. 이게 리더가 갖춰야 될 기본적인 자질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만 리더는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러건 말건 신경도 안 써요. 자기가 해야 될 거를 밀어붙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리더들은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을 신경 안 쓰니까 아주 악한 영혼을 가지고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역사적인 관점에서 자기 자신을 봅니다. 2000년 뒤에 내가 역사 속에서 어떻게 기억이 될까?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클래스가 굉장히 다른 겁니다. 주변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자기를 바꾸는 게 아니라 역사의 과정에서 내가 해야 될 걸 하는 거예요. 역사를 기억하는 민족치고 잘 되지 않은 민족이 없어요. 뿌리를 찾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이 넘는 세월을 전 세계를 떠돌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나라를 세웠어요. 그 힘은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역사에 대한 기억이에요. 내 삶을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민족의 역사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기억하면서 사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왜 그렇게 역사를 강조하냐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민족의 삶을 사는 거거든요. 민족의 역사 속에서 나한테 갖춰둔 내한테 주어진 소명은 과연 무엇인가 이거를 고민하는 사람은 삶이 악해질 수가 없어요. 아이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년가장이고 이런 아이들은요. 삶이 망가지는 경우가 좀처럼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가족의 역할 속에서 자기가 해야 될 거를 잊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한테 주어진 삶을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나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소명의식이 분명하게 있는 삶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좋은 삶을 많이 보고 반복 훈습을 통해서 도덕적인 품성을 갖추고 마지막으로 경경위사, 역사를 보면서 자기의 윤리의식을 틔웠다 그래도 윤리적인 사람이 되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이 사람 누구인지 알죠? 굉장히 좀 이렇게 어두운 사람인데요. 아르투르 쇼펜하우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쇼펜하우어 인생론이라는 책이 굉장히 잘 알려 있는데 쇼펜하우어는요. 제가 철학자 대표로 이 시간에는 소개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쇼펜하우어 이론이 철학에서는 일반화되기는 어렵지만 이 사람 얘기 중에 한 구절은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윤리의식을 단적으로 잘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남학생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자기가 어떤 여학생을 보면서 굉장히 음심을 품게 됐다. 음탕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 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쇼펜하우어는 굉장히 쿨하게 알려줘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가 저 여자에 대해서 음심을 품고 있지 사랑한다고 생각을 하지 그런데 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봐라. 저 여자를 지금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저 여자를 30년 뒤가 됐을 때도 나이 70이 됐을 때도 그 모습 그대로도 너는 사랑할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꾸로도 얘기합니다. 지금 저렇게 아름다운 저 여인이 앞으로 15년 전 모습, 10년 전 모습을 떠올려봐라. 5살, 10살 때 그 어린애의 모습인데도 너는 사랑할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윤리의식을 갖는 건 뭐냐면요. 윤리의식을 갖는 건 뭐냐면 지금 이 순간에 욕망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역사적인 관점, 미래의 관점, 과거의 관점, 그러니까 통사적으로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내가 과연 아무 문제 없는 판단을 하고 있는가, 이거를 생각할 때 우리가 올바른 윤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하기는 쉽지만 실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쇼펜하우어처럼 미래 관점을 택해가지고 현재 나의 행동을 평가하기는요, 생각만큼 쉽지가 않아요. 이 사람 누구죠? 귀 잘린 사람. 그렇죠. 반고흐입니다. 고흐가, 이거 유명한 얘기인데요, 약간 정신이 우락부락했던 사람이잖아요. 고흐가 좋아했던 하숙집 딸이 있었어요. 고흐 괴팍합니다. 만나러 갔는데 당연히 제가 부모라도 고흐 같은 사위를 얻고 싶은 생각은 없거든요. 말립니다. 우리 딸 못 만난다. 그랬더니 고흐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촛불이 탁자 위에서 타고 있는데 손가락을 딱 집어넣는 거예요. 손가락이 타들어갑니다. 뭐라고 외쳤을까요? 제 손가락이 타고 있는 이 순간만이라도 그녀를 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이 구절을 본 게 19살이었어요. 19살 때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제가 사랑했던 여학생을 떠올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그 순간에 손가락뿐만 아니라 내 머리통도 넣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타오르는 욕망을 제어한다는 건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욕구라는 건요, 불같이 올라옵니다. 내가 무엇을 갖고 싶은 순간의 어떤 욕망, 그걸 꼭 차지하고 싶은 욕망, 이건 너무나 강한 거거든요. 이거를 이겨낸다는 거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사람으로서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윤리 프로그램도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져야 된 인생에 대한 생각은 뭐냐면요, 우리의 인생은 결국 패배로 끝날 거예요. 욕망하고의 싸움에서 이거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인류 역사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주자도 죽을 때까지 자기 욕망과 싸우는 생활의 연속이었던 거예요. 저는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인간의 삶은 약점을 넘어서려는 내적 투쟁으로 가득 찬 드라마입니다. 성인 군자가 돼가지고 더 이상 인간적인 욕구로부터 벗어났다. 이거는 신의 영역이고요. 인간은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마음속에 있는 이 강렬한 욕구를 누리면서 바람직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어떤 모토는 뭐냐 하면은, 욕구를 이길 수는 없지만은 계속해서 나아질 수는 있다. 내가 욕망을 영원히 누를 수는 없지만 나아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여기에 대한 고민을 계속 안고 있어야 됩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인간을 뭐에 비유를 하냐면요, 비틀린 통나무에 비유를 해요.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는 태어날 때부터 비틀려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뭐냐면 이 비틀린 통나무를 쓸만한 나무로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칸트가 얘기하는 이 윤리의식이 2500년 동안 내려왔던 서양 윤리의 기본적인 근간이에요. 근데 이런 윤리가 요새 와서 많이 흔들려졌어요. 그게 언제냐면은 1960년대부터입니다. 이 말 혹시 들어봤어요? 이알락이라는 말. 1960년대에 교육학자들이 입에 달고 살았던 말이에요. 이알락은 뭐의 약자냐면 I am lovable and capable. 나는 사랑스럽고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좋은 말일까요? 나쁜 말일까요? 좋은 말이잖아요. 나는 정말 그 사랑스럽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좋은 사람이야. 나쁜 뜻 같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말이 윤리의식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어요. 왜 그럴까요? 60년대 전까지만 해도요, 기본적으로 자기의 인격을 가다듬는 기준은 어디 있었냐면은 사회 규범에 있었어요. 세상이 어떤 인재를 바라는가, 어떤 인간을 바라는가를 생각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가다듬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나는 소중하고 내 감정은 소중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다른 사람을 잊어버려요. 제일 중요한 거는 나 자신이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1960년대는 이런 윤리의식이 바람직한 측면도 있었어요. 이알락의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 뭐 있었냐면 당시에는 흑인 차별이 있었고
여성이 멸시받던 시절이었거든요. 소외받던 사람들한테 세상이 너 어떻게 보든지 간에 너희는 소중하고 사랑스럽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는 굉장히 좋은 일이었어요. 근데 지금 세대는 뭐냐면 내가 소중한 건 알겠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음은 뭐냐면 내가 소중한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여기에 대해서 답을 주질 않습니다. 모든 게 개인 책임이고요. 개인이 알아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옳은지를 모르기 때문에 삶을 방기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 혹시 일배하는 친구들 있습니까? 일배하는 친구들도 많고요. 여성 혐오도 많고 요새 그런 문제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는 학교에 있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을 너무 많이 만나요. 일배라든지 여성 혐오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옛날 같으면은 학생들을 설득하기가 굉장히 좋았지만 실제로 저는 이렇게 혐오 문화에 빠진 학생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요. 이 친구들의 답변이 황당해요. 제가 물어보거든요. 너를 낳아주신 분도 여성인데 여성 혐오라는 게 너는 옳다라고 생각을 하냐. 특정 집단을 비하하면서 그렇게 까눌리는 게 이게 과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하냐. 너는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 본 적이 없니? 라고 얘기를 하면요. 요새 학생들, 그쪽 문화에 빠져 있는 애들은 딱 웃으면서 한마디로 대꾸해버립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게 뭐 어때서요? 재밌잖아요. 이거요. 재밌으면 모든 게 용서가 됩니다. 왜냐? 나는 소중하고 사랑스러우니까. 나의 개인적인 판단 아니냐. 사이트에 가가지고 올렸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의견을 올렸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피해를 줬냐. 나는 내가 좋아하는 걸 했을 뿐이다. 끝이에요. 그 사람의 삶이 과연 좋은 삶일까요? 도덕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 그렇다고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겸양의 미덕입니다. 이거는 모든 인류 문화, 고등 종교가 강조하는 기본적인 덕목이에요. 겸양을 강조하지 않는 종교라든지 철학은 없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인정해야 돼요. 나는 나 혼자심으로 내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을 이겨낼 수가 없다. 이걸 인정하는 순간에 인간성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자도 고민했고요. 기독교의 성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사람도 평생을 고민했던 거예요. 악한 본성, 내 안에서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인간의 본성을 잘 보여주는 건데요. 10대 초반에 아우구스티누스가 배를 훔친 적이 있어요. 먹는 배 있잖아요. 그죠? 먹는 배를 훔쳤는데 이웃집에 가가지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배를 땄어요. 근데 그 배를 먹기 위해서 훔친 게 아닙니다. 정말 맛없던 배였거든요. 잔뜩 훔쳐가지고 친구들하고 뛰쳐나왔어요. 그리고 그 배를 가지고 뭐 했을까요? 돼지 먹이로 던져버렸대요. 그리고 그냥 즐겁게 웃고 끝난 거예요. 훔친 목적이 뭐였냐? 훔치는 것 자체를 즐긴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기억들 다 있거든요. 악을 행하고 남의 말을 안 듣는 것 자체가 짜릿한 쾌감을 줘요. 그러니까 뭐냐면 도덕을 넘어선다는 것 자체가 우리 본능 속에 숨어져 있는 알게 모르겠는 악의 본성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악한 본성을 이겨내고 이걸 이겨내야 되는데 인간은 겸손해야 됩니다. 나 혼자서는 이거를 넘을 수가 없다. 나보다 큰 거를 바라야만 우리는 이 내 마음속에 있는 악한 본성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집에서 엄마가 밥을 차려 먹으라 그러면은 이거 혹시 밥 혼자서 차려 먹겠어요? 혼자서 먹을 때는요 그냥 대충 사 먹고 떼어버려요. 근데 집에 어린 동생이 있을 때는 어떠냐면요. 엄마가 나가면서 동생 잘 챙겨 먹어라고 하면 어떡하죠? 자기는 먹기 싫어도 동생을 먹이기 위해서 상을 차리게 돼요. 그게 인생인 거예요. 책임감이라는 건 뭐냐면요. 남을 챙기다 보니까 비로소 자기 인생까지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 사람은 삶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회와 역사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 사람은요. 삶이 튼실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의 욕구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뭐가 과연 옳은지에 대해서 부단히 고민하면서 자기의 삶을 좋은 욕구, 좋은 삶 쪽으로 계속해서 끌고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삶을 살고 싶다면은 질문을 이렇게 던져보세요.
내가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떤 스펙이 필요한가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내 스스로 내 인생을 좋은 인생으로이라고 판단하고 싶다면 누구를 위해서 살 때, 무엇을 위해서 헌신할 때 내 인생이 좋은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냐. 이걸 고민하는 게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제1의 조건입니다. 여러분들은 뭘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사람은요, 자기 혼자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 개개인의 청년을 힘들게 만들었다면 이 힘들게 만들고 있는 세상을 어떻게 바꿔야 될까? 어떻게 윤리적으로 바르게 세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이게 제대로 된 인간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욕망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소명을 쫓을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제대로 설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의 욕망을 제대로 다잡는 방법은요. 저는 에픽테투스, 에피쿠르스의 얘기를 들려주고 싶어요. 에픽테투스하고 에피쿠르스는 쾌락주의하고 금욕주의라는 전혀 다른 입장에 있지만 사실 두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거의 비슷합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식욕, 성욕, 수면욕 이 세 가지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지도 나쁘지도 않아요. 그냥 인간한테 주어진 정상적인 욕구입니다. 배고프면 먹고 싶고요. 졸리면 자고 싶어요. 이건 절대 악한 게 아니거든요. 당연히 그러니까 생기는 욕구이고 채워줘야 될 욕구예요. 성욕도 마찬가지로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같이 있고 싶고 안고 싶고 그리고 더 친해지고 더 사랑을 깊어지면은 나의 사랑스러운 후세를 갖고 싶어진다. 이건 아주 정상적인 욕구예요. 식욕, 성욕, 수면욕은 잘못된 게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욕구 수준이 여기서부터 더 올라가서 더 고급한 욕구를 추구해야 되는데 평생 식욕, 성욕, 수면욕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은요. 가면 갈수록 변태가 돼버립니다. 삶의 욕구가 식욕, 성욕, 수면욕밖에 없는 사람들은 쾌락을 뭘로 얻겠어요? 욕구의 수준이 돈 많이 벌고 그다음에 권력을 차지하는 것밖에 없는 사람은요. 결국 변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식욕, 성욕, 수면욕에서 여기서 쾌락을 더 얻으려면 방법은 뭐겠습니까? 더 짜릿한 쾌락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상적인 성적 쾌락이 아니라 더 짜릿한 성적 쾌락. 이게 뭐겠어요? 변태거든요. 아닌가요? 짐승 수준에서 더 짐승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이런 삶이 바람직할 리가 없어요. 단순히 좋은 음식을 먹는 거는 굉장히 건강한 음식을 먹는 건 좋지만 이걸 통해서 더 자극적인 맛을 추구할 때 음식 변태가 되는 겁니다. 요새 먹방 방송 같은 걸 보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이게 과연 인생의 목적이어야 되는가라고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좋은 음식, 더 좋은 옷, 더 멋진 집 이런 욕망은 추구해도 되지 않습니까?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반론을 던질지 모르겠지만 더 좋은 것을 바란다는 그 자체가 사회적으로 엄청난 문제를 낳습니다. 왜 그럴까요? 에피쿠르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유명한 얘기인데요. 욕망은 채울 수가 있어도 탐욕은 채울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학창 시절에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싶었잖아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좋은 대학을 가라는 것만 얘기를 하고 좋은 대학이 함축하는 부정적인 의미는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반에 한 명이 최고의 대학을 갔어요. 다 사람들이 박수치죠. 한 명이 만족감을 느끼고 쾌감을 느낄 때 나머지 학생들은 뭘 느낄까요? 열등감과 패배감을 느껴요. 더 큰 욕망, 더 좋은 욕망은 전제하는 게 뭐냐면요. 나보다 못한 사람, 나를 부러워야 되는 사람, 나보다 못난 사람을 전제로 해야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더 좋은 거를 누려야겠다는 생각 속에서는 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어야겠다는 욕망이 숨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욕망을 쫓아갈 때 내가 과연 이걸 통해서 세상이 이걸 통해서 다 밝아지고 좋아질 거냐 아니면 뭐겠습니까? 내가 이걸 누리면서 다른 사람이 불행해지진 않겠냐. 이거를 윤리적으로 점검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내 얘기가 좋은 대학을 가지 말라는 뜻이냐? 그건 아니에요.
물론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고 명예를 차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왜 좋은 대학을 가고 왜 돈을 많이 벌고 왜 명예를 차지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에피쿠로스 얘기를요. 알랭드 보통이라는 철학자는 스포츠카를 예로 들어서 아주 쉽게 풀이를 해줘요. 알랭드 보통이 스포츠카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젊은이가 빨간색 외제 스포츠카를 사고 싶어요. 그 차를 돈을 많이 벌어서 샀습니다. 그러면은 빨간 스포츠카를 얻었으니까는 그 사람은 행복해졌을까요? 알랭드 보통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빨간 스포츠카를 손에 얻는다 그래도 그 만족감은 일주일을 넘지 못할 거다. 왜냐? 빨간 스포츠카를 갖고 싶어 한다고 본인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욕구는 가짜 욕망이었던 거예요. 빨간 스포츠카를 갖고 싶었던 게 아니라 빨간 스포츠카를 가지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겠지. 나를 우아하면서 부러워해 주겠지. 내가 인정받겠지 하는 우정에 대한 욕망이 진짜 욕망이었던 거예요. 그럼 뭡니까? 거리를 멋있는 차를 몰고 다니면서 느끼는 쾌감. 나는 더 이상 돈 같은 거를 구애받을지 않는 이런 돈에 구애 안 받는 자유로운 삶을 누리게 됐어 라고 하는 자유의 욕망. 마지막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뜻대로 아무데나 옮겨 다닐 수 있는 이런 그 자유로운 영혼, 사색의 욕망이 담겨 있었던 거예요. 우정과 자유와 사색의 욕망은 진짜 욕망이었고요. 생각에 대한 욕망은 진짜 욕망이었고 스포츠카는 가짜 욕망이었던 겁니다. 스크루지가 행복하지 못했던 이유는 뭐냐면요. 내가 좋은 대학만 가면, 내가 돈만 많이 벌면, 높은 자리에만 올라가면 행복해질지 모른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진짜 우리가 바랬던 건 뭐냐면 사람들 간의 살가운 사이, 그리고 자유로운 상태, 그리고 자율적인 나의 삶, 이걸 원했던 거예요. 우리가 거리를 거닐려 보면요.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실제로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부와 권력을 누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그 사람들을 좋아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그에 걸맞는 인격을 갖추고 있을 때만 그 사람을 진짜 좋아해요. 부와 권력과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척할 뿐이에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용하기 위해서 그 사람한테 매달릴 뿐이에요. 그 사람의 삶이 과연 행복할까요? 하루하루가 헛헛하고 불행할 거예요. 가난하고 힘들어도요. 우정과 자유와 사색을 가꿔준 사람은요. 삶이 고통스럽지 않아요. 시골 장터의 할머니들 표정을 보세요. 그렇게 편안하고 넉넉한 얼굴의 표정이 나오는 인생이 제대로 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삶은 높아진다고 해서 부유해진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역사의 관점에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고 그리고 내한테 어떤 저급한 욕망에 휘달리는 게 아니라 진짜 욕망이 뭔지를 깨달아 알 때 비로소 나의 인생은 튼실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결론을 드리자면요. 저는 철학교사인데요. 사람들은 철학을 참 어려워해요. 하지만 철학자들이 하는 얘기는 어려울 게 없어요. 다 결론만 놓고 보면 뻔한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너의 욕망을 절제하고 겸손할 줄 알라. 가짜 욕망에 휘둘리지 말고 진짜의 욕망, 위대한 욕망에 쫓아라. 이 얘기를 할 뿐이에요. 그런데 철학이 어려운 건요.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매일매일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한번 내가 이런 강의를 듣고 아 그렇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훈련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가다듬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도덕적으로 살려고 노력을 해도요. 제가 주자 얘기를 많이 했지만 주자 같은 사람들도 매일매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삶을 꾸릴 수 없었어요. 벤자민 프랭클린도요. 자기가 매일매일 실천해야 될 덕목을 12개를 쭉 적어놓고 내가 이거를 실천했는지 안 실천했는지를 매일매일 체크했지만 역사학자의 기록에 따르면은
자기 뜻대로 그렇게 도덕적인 하루를 산 경우는요, 10% 정도밖에 안 된대요. 매일매일 도덕적으로 사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실패했으니까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주저앉는 게 아니라 인간은 신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우리 욕망의 승리자는 될 수 없지만 적어도 어제보다 나은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여기 나와 있듯이 실패를 성장으로 여기고 끊임없이 성장하려는 끈기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드리면 우리 삶에서 중요한 거는 스펙도 중요하고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역사상 어느 시대에도 설계도 없이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시대는 없었어요. 욕망이 훌륭하지 않으면 자기가 뭘 원하는지를 의식하지 않으면 그리고 내 욕망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검증하지 않으면 좋은 인생을 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무쪼록 젊은 여러분들이 좋은 욕망을 부단히 연습하면서 아름다운 삶을 갖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